안녕하세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유아 생활지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정신분석, 구성주의,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유아 생활지도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론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 이유는 유아 생활지도를 교육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튼튼하게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적 배경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는 사회심리학적, 철학적 이론이 필요하겠죠. 유아의 바람직한 생활지도를 위해서 유아의 학습 발달에 관한 심리적 이론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아 생활지도의 기초이론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주의, 정신분석, 구성주의, 인본주의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기초이론 중에 행동주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행동주의의 특성, 행동주의 이론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학습된다. 자극, 즉 환경, 외부 환경이 학습의 모든 행동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행동주의는 과학이다. 보여지고 사실이어야 하고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행동주의의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 관찰 가능한 행동만이 연구 대상이다. 이것도 뭔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행동만이 연구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과 동물의 학습엔 차이가 없다. 사람과 동물의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동물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많은 지탄을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동물과 같냐라고 해서 이제 강한 비판을 받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행동주의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크게 학습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행동은 자극으로 인해 야기된 반응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학습들은 어쨌든 외부 자극으로부터 야기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어떤 큰 특징, 행동주의 이론의 큰 특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예전에 서점가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고래들이 어떻게 저렇게 고기를 잘 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무슨 지주로 소리를 질렀을까? 뛰라고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쵸? 강화, 그쵸? 칭찬의 기법을 썼던 거예요. 이 칭찬 기법은 먹인 거죠. 자, 맨 처음에는 고래들이 점프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물속에다가 줄을 그냥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고래들은 연관성 그 줄이 있는지 모르고 헤엄쳐 다니지만 우연찮게 줄 위로 넘을 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렇죠? 또 물 위로 물 안에서 줄 위로 갔을 때 먹이를 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똑한 범고래들이 이상하다. 내가 딴 데로 갔을 때는 먹이를 주지 않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먹이를 주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줄 위를 넘을 때 먹이를 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으로 헤엄칠 때는 먹이가 없고 위로 헤엄칠 때 먹이를 주면 계속 위로 많이 움직이겠죠? 먹이를 먹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똑똑한 조련사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줄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조금씩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줄 위로 뛰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줄 위를 상회하면서 높게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프하게 되는 고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칭찬 기법을 통해서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행동을 야단치지 않고 만들어낸 거예요. 학습하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행동주의론은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다. 그쵸? 뭔가 조련할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뭐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칭찬의 외부 자극이라는 어떤 먹이, 이런 것들과 연결됐을 때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 행동이 동물에게만 해당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도 이런 얼마든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백화점 입구에 뭔가를 사려고 엄청 빼곡하게 줄을 섰네요. 그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섰을까요? 자, 만약에 백화점에서 명품 매장에서 특별한 명품을 세일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정가에 50% 할인에 또 50%. 자, 이렇게 시중 세일에 반의 가격으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으로 줄을 서세요. 저쪽으로 줄을 서세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제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따르면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연합 형성을 수반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들은 학습할 때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 즉 사고나 신념이나 감정 등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파블로프죠. 파블로프의 행동주의 학습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이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행동주의 학습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건이 형성되기 전에 여기 보면 무조건 자극이 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본능적인 어떤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게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먹이인 거죠. 무조건적인 반응은 침이에요. 그쵸?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오렌지나 아니면 레몬을 보면 아우 시겠다 해서 침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몬은 무조건 자극인 거고 침이 보이는 거, 입안에 침이 보이는 건 무조건 반응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 형성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건 형성 전에 보면 중립 자극인 여기 종소리 이런 것들 종소리를 들리면 사실은 반응이 없어요. 이거 이제 중성 자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성 자극은 아무 관련이 없는 종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종소리를 들리면 사실은 걔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건 자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조건 형성정이지만 조건 자극을 만들고 싶으면 중립 자극에 무조건 자극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형성 중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조건 형성 중이라는 건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반응이 나오죠. 그쵸? 먹이가 나오니까 침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종이를 치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종과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결합하는 게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조건 자극인 거죠. 자, 조건 자극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들어도 나중에는 조건 반응,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형성되면. 자, 이렇게 파블로프는 행동을 만들어내서 조건 자극만 형성되면 조건 반응을 보이는 이렇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주요 개념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어예요.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 즉 종만 열심히 울리면 나중에는 조건 반응, 즉 침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소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음식을 줘야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자발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조건 반응이 소거된 후에, 그죠? 열심히 종만 치니까 침을 흘리지 않는 행동이 좀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종소리를 냈더니 다시 또 침을 보이는 반응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자발적 회복이라는 그런 것도 발견해냈어요. 이런 개념도 있더라.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화입니다. 특정한 조건적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이 유사한 다른 자극이 주어질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엔 종소리. 자, 종소리 듣고 침을 흘리잖아요. 그럼 트라이앵글 소리에도 유사하게 또 침이 보여요. 또 유사한 땡그랑 풍경 소리만 들려도 또 침을 흘리는, 이게 약간 비슷한 소리에 다 침을 흘리는 일반화된 모습들을 보이더라. 자, 그러다가 변별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는 풍경 소리야. 이거는 트라이앵글 소리네. 이건 종소리네. 종소리가 들릴 때 침을 흘리는, 이게 지금 변별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변별력이 생겨서 자극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생기는 게 이제 변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우선 두 번째, 왓슨의 행동주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은 공포 실험을 통해서 정서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조금 더 강화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파블로프는 개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왓슨은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래서 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알버트 아이 실험을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똑같아요. 중립자극 G, 그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알버트는 이런 털 달린 동물들, 토끼도 갖다 놓고 원숭이도 갖다 놓고 또 털 달린 털뭉치도 갖다 놓고 뭐 강아지를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쵸? 그래서 이제 중성자극 G를 갖다 놨을 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건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망치 소리나 쇠소리를 내는 거죠. 쇠소리는 무조건 자극이에요. 무서워하죠. 큰 소리 땡 하고 갑자기 치면 깜짝 놀라요. 울죠. 자, 이 중립 자극이 G, 그리고 무조건 자극이 큰 소리, 철을 쳐서 내는 큰 소리, 이걸 연합시킨 거예요. 그쵸? 연합시켜서 이제 조건 자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을 만들어서 이제 연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G를 보고 큰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어때요? 놀라죠. 그쵸? 이런 연합 자극에 의해서 아이가 학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자극 그냥 G만 봐도 아이가 울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일반화된 예를 보면 흰색 움직이는 동물들만 보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뭐 털 달린 동물들만 봐도 다 무서워하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수염만 봐도 경기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털 달린 모든 것들을 다 무서워하는 거, 이제 이게 일반화인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왓슨은 이렇게 공포 실험, 공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연합된 자극에 의해서 학습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냈고요. 여기에 같이 했던 게 공포 제거 실험도 있어요. 이 공포 제거 실험도 피터라는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아이는 토끼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토끼를 딱 갖다 놔요. 그래서 한참 동안 바라보게 하죠. 자, 그러다가 시간을 두고 점점점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와도 나를 해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알면서 공포감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토끼를 만지게 되는, 그래서 공포를 제거하는 실험도 성공을 했어요. 자, 이 공포 제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아지 훈련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왓슨의 행동 치료라고 부르기는 공포 제거나 소거 실험도 동시에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알버트가 이제 아이이고 공포감을 조성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소고시켜줘야 되는데, 이 왓슨이라는 학자가 조교랑 바람이 나면서 이 알버트의 이 공포심을 제거할 만한 소고 행동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 알버트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6살의 어린 나이로 찾아보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 털 달린 것들을 무서워 주변에 그런 것도 추성일 텐데 너무 공포감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6살 평생 살면서 6살 짧지만 그 간에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왓슨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왓슨의 행동주의 학습에서 생활지도의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 이제 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이나 태도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 5세 영희가 자율선택 활동 시간에 블록 놀이를 해요. 자, 그러면 블록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물어요. 어머, 영희야, 너 뭐 만드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블록으로 뭐 만드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영희가 뭐 얼버무린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옆에서 놀던 친구한테는 막 칭찬해요. 어머, 너는 뭘 만들어? 정말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자, 영희는 그 다음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블록놀이는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유치원 가기 싫어. 어린이집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 특정 시점에서 부정적인 정서, 좀 화남, 두려움, 뭐 이런 걸 경험한 이런 상황을 조금 직면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블록놀이 싫어하고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회피하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유아에게 그 상황에서 두렵고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이 형성된 까닭을 좀 설명해주고 그 환경에 직면하면서 좋은 것과 연결시켜주면 이런 두려움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걸 체계적인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체계적인 둔감법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블록놀이에서 이제 이런 좀 속상하거나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선생님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잖아요. 블록놀이를 할 때 좋은 것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블록을 만들 때 뭔가를 할 때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좋은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이 싫지만 선생님이 싫지만 선생님이 칭찬을 통해서 얘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체계 중간법이라고 하죠.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 약간 불안을 느끼는 불안한 자극,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좀 불안감을 일으키는 자극에 고양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이 살짝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에 먹이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불안 자극에 먹이가 같이 가니까 좋은 것이 같이 가니까 불안 요소에 대한 긍정을 조금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감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불안 자극에 먹이 좋은 걸 연결시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제 이게 어쨌든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체계중간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냈다는 게 이제 생활의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손다이크 행동주의 학습입니다. 이 손다이크는 파블로프의 실험을 수정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어떻게 행동을 증가시키는가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더 많이 유발할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우리 스키너가 했잖아요. 그 전에 이 손다이크가 그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실험을 했는데요. 요 다음 장에서 고양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손다이크의 고양이 문제 상자예요. 이제 고양이를 상자에 넣고 레버를 누르면 문이 열려서 나오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엔 고양이를 넣고 얘가 막 우왕좌왕 하다가 레버를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 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똑같은 고양이 다시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조금 더 빨리 밟고 나오는 게 좀 빨라졌어요.
세 번째 넣었더니 더 빨라지더라. 근데 이 나오는 행동들을 더 빨리빨리 유도를 많이 하려면, 나오게 레버를 많이 밟는 행동을 더 강화하려고 보니 나오면 먹이를 줬더니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누르는 횟수가 더 증가하더라 라는 실험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단에 이 고리를 벗기는 반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보상을 했더니 어쨌든 시행착오적인 반응 자체로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먹이 같은 보상이기가 있을 때 더 많이, 빨리, 더 레버를 많이 밟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행동을 더 많이 증폭시키려면 뭔가 좋은 자극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의 결합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보상의 기회가 있어야지 훨씬 더 많이 이런 행동들이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얻은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손다이크의 행동주의 학습, 즉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뭐 얻은 주요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과의 법칙입니다. 만족을 주었던 반응들은 학습되고 불만족을 가져오는 반응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고양이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그죠? 레버를 눌렀더니 문이 열렸다. 이거 갖고 학습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먹이를 먹었을 때 어떤 만족감, 그런 것과 연결이 됐을 때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좋더라. 이게 효과가 높더라라는 이제 효과의 법칙을 알려주게 된 거고요. 연습의 법칙입니다. 우리 고양이가 여러 번 반복했더니 어때요? 더 빨리 나왔죠. 연습의 법칙. 빈도의 법칙이라도 하며 시행이 거듭될수록 정확하게 정확한 반응이 많아지고 부정확한 반응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연습이나 횟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결합이 강화되고 횟수나 사용 빈도가 적을수록 결합이 약화되는 거. 많이 연습할수록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준비의 법칙인데요. 학습자 준비성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무엇인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도록 허용되면 만족스러운 상태인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무언가 하도록 강요하게 되면 혹은 준비성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상태, 즉 벌이 초래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됐는가 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다이크 행동주의 학습에서 교사들이 이제 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사는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목표는 학습자들 능력 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목표는 학습자가 다룰 수 있는 단원으로 나누어져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행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다이크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자신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잘 배우면 즉각적으로 강화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또 영유아들이 부정확하게 배우면 그 실수는 최대한 빨리 고쳐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행동주의의 꽃을 피운 스키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죠. 주요 개념으로는 유기체는 외부 자극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발적인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키너 상자를 마련했고 이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키너가 만든 이 스키너 상자입니다. 스키너 상자 안에 이제 쥐를 넣은 거예요. 보면 상자 안에 쥐가 자유롭게 다녔죠. 그런데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제공돼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과 먹이 제공이 반복되면서 쥐는 두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학습하게 되면서 먹이를 먹기 위해 지렛대를 계속 누르죠. 행동과 강화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을 강화 이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스키너가 이야기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주요 개념이에요. 강화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행동의 발생 빈도를 혹은 강도를 증가시키는 절차 혹은 결과가 강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의 이 내용으로 보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적 강화는 뭐예요? 어떤 행동 후에 만족스러운 강화물이 제공되게 하면서 의도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 강도를 또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유지시키도록 하는 게 강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적 강화죠. 이제 이런 거예요. 네가 방을 잘 치우면 TV 볼 수 있게 해줄게.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장난감 사줄게. 이게 정적 강화죠. 이제 부적 강화는 뭘까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한 행동과 빈도를 강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네가 교실을 깨끗하게 치우면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도 돼.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면 피아노를 평소에 너가 열심히 하면은 굳이 콩쿠르를 나가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강화는 시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연습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은 채워지지만 본인이 싫어하는 것들은 제거하는, 그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죠. 이 부적 강화가 또 대표적인 게 안전벨트예요. 그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해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전벨트를 매기 전까지 어때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삐삐삐삐삐삐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맸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뭐예요?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적 강화의 대표적인 또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적 강화물이에요. 1차적 강화물은 그 자체로 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음식이나 물, 이게 이제 1차적인 강화물이겠죠. 자, 2차적인 강화물은 그 자체로 강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립자극이 1차적 자극과 결합되어서 강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걸 2차적 강화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큰, 스티커, 그러니까 토큰, 돈 이런 거죠. 토큰은 이제 스티커라든지 칭찬카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2차적인 강화물입니다. 주요 개념으로 이제 벌이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자 할 때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수요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는데요. 수요성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꾸중이나 체벌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수요성 벌이라고 하고요. 제거성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제거하는 것,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타임아웃이 이제 이런 제거성 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조성인데요. 어떤 행동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적인 강화 기법을 미리 계획해서 준비한 후에 특정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해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0이라는 친구가 자기 방을 좀 청소하기를 바래요, 부모님이. 그래서 행동 목표를 자기 방 청소하기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0이가 자기 방을 청소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때요? 즉시 뭐예요? 0이야, 네가 네 방 청소를 하니까 엄마 너무 기뻐. 네가 방 청소하면 원하는 장난감 사줄게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목표 행동을 정해놓고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이제 행동 조성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소거입니다. 조건 형성 후에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조건 자극만 제시될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유발하지 않는 거죠. 소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이 소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떼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얘가 이제 울면은 뭘 해준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요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 떼쓰면 다 해주면 안 되겠네. 운다고 다 해주면 안 되겠네. 이런 행동들을 울 때 우리가 무시하는 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행동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계약, 프리맥의 원리다라고 해서 행동계약은
좋은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빈도가 낮은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좋아하는 행동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를 싫어해요. 못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행동에 얘가 좋아하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걸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너 책상에 앉아서 책 10장 읽으면 컴퓨터 게임 1시간 하도록 해줄게. 이러면서 어때요? 책을 읽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행동계약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이런 방법들도 스키너가 어쨌든 조작적 접근 방법, 조작적 접근 이론을 만들었을 때 주요 개념으로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계획을 이제 알려주었는데요.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주어지는 강화물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좀 발견해냈어요. 이제 강화라는 게 뭐예요? 행동을 유지시키고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화를 제대로 줬을 때, 당근을 제대로 줬을 때 효과가 큰 거잖아요. 요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기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똑같은 상황에 계속적으로 주는 건 계속적 강화라고 볼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어떤 행동이 유발되면 이걸 불규칙적이나 간헐적으로 제공하면서 활동을 유지하는 게 간헐적 강화 계획이에요. 두 가지로 이제 본 거예요. 계속 강화와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의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간헐적 강화인데, 간헐적 강화에는 고정간격 강화, 변동간격 강화, 고정비율 강화 계획, 변동비율 강화 계획, 이렇게 4가지를 보았던 거죠. 자, 고정간격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 후에 보상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스키너 상자의 쥐에게 10분에 한 번씩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10분에 한 번씩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나올 건데 굳이 내가 왜 누르겠어. 자, 이렇게 되면서 고정간격, 여기 보시면 요 포물선을 그리는 게 이제 고정간격 강화예요.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변동간격 강화예요. 이 변동간격 강화라는 게 뭐냐면 요 파란색 선으로 된 거, 이제 이 변동간격 강화라는 건 강화가 주어지는 시간 간격의 평균은 일정해요. 강화가 주어지는 시간 간격이 매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 시간 동안 안에 강화가 주어지는데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시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줬는데 물고기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우리가 타임세일 하죠. 바나나가 원래 4,000원인데 타임세일 갑자기 2,000원으로 파는 거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이런 타임세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언제 할지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죠. 효과는 있지만 고정 간격으로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에 조금 고정 비율 강화 계획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이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뭐냐면 정해진 반응 횟수에 따라서 강화물이 제시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면 10분의 휴게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뭐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죠. 그쵸? 이제 이렇게 고정 비율 강화 역시 비율 강화가 주어진다는 것 예측하기 때문에 잠시 행동이 줄어드는 영향은 보여져요. 그쵸? 그렇지만 변동 간격 강화 계획보다는 내가 하면 쉴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얘도 효과는 뭐보단 떨어져요. 변동 비율 강화 계획보단 떨어져요. 이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이게 뭐예요? 강화물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스윙리스를 저는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강화물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슬롯머신이에요. 도박. 그쵸? 변동비율이 가장 좋은 예, 로또.
계속 사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변동비율 강화 계획이에요. 이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강화 계획, 이제 스키너가 얘기했던 주요 개념, 강화, 그쵸?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었고요. 벌, 그쵸? 수요성 벌과 또 제거성 벌, 이게 있었고, 행동 조성, 소거, 행동 계약, 그 다음에 강화 계획,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생활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에서 시사점이 있겠죠. 교사나 부모, 유아를 포함해서 생활지도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에는 강화나 수정 등의 행동 기법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근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생활지도에 규칙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행동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쵸? 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교사가 무엇을 지도할지 좀 명확하게 하는 거 필요하고 또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하나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능력과 학습 속도를 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생활 지도를 좀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의 생활 시사점은 이 네 가지로 좀 정해 볼 수 있게 규칙을 좀 정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행동 수정 강화 이런 기법들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동주의의 마지막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주요 개념을 보면 유기체는 직접적인 보상이나 벌의 결과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행동, 그 결과를 관찰하는 방법만으로도 학습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관찰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보인형 실험이에요. 이제 이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서 주의 단계,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실험, 이 관찰을 통한 공격 행동의 모방학습 실험을 보보인형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 보보인형이 약간 그 오뚜기처럼 생긴, 그죠? 바람 넣어가지고 딱 치면은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인형 같이 생긴 그걸 이제 보보인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 보보인형을 사람이 이렇게 막 예뻐한 거예요. 예뻐하고 쓰다듬고 사랑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다음에 아이가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더라는 거예요. 예뻐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하는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제 모델을 보이는 아이가 성인이 이 인형을 막 치고 때리고 밟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들어갔더니 똑같이 자기가 본 것대로 치고 때리고 공격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만으로도 아이가 학습한다는 걸 보여준 게 반드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이 관찰학습에 효과를 줬던 것들을 보면 모델이 없는 것보다 모델이 있는 것, 그리고 그림, 만화로 된 것보다는 또 영화로 된 것,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모델이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주의 단계, 그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로 이제 살펴보면 주의 단계를 보면 모델이나 특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생활지도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모델이 성, 연령 이런 것이 자신하고 비슷한 또래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인기고 재미있는 모델일 때 주의를 기울이죠. 예를 들면 유아들이 유명 연예인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단계에는 좀 동일한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본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파지 단계인데요. 유아가 모델을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심상을 사용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은 인지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상징화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 언어적인 방법이나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상하는 단계인데, 재생은 모델에 대한 상징적 표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을 통한 재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동기화 단계인데, 생활지도에서 유아가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수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기화란 연습된 행동을 표출하도록 동기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동기 단계, 동기화 단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드러 사회학습 이론의 생활지도의 시사점입니다. 관찰학습, 이제 보기만 해도 이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은 주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을 유발시키기 어려울 때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건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을 이용해서 손 씻기나 목욕이나 양치질하거나 편식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칭찬과 같이 보여주면 이 같은 행동을 따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찰을 하고 여기에 칭찬을 더해서 뭔가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아의 관찰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억제하거나 억제된 행동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혹여나 칭찬을 하면 이 행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의 관찰학습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벌을 주고 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상을 주는, 강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교사가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